여러분 반갑습니다. 2023년도 통신공학 모의고사 1회 문제풀이 및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023년 1회 모의고사 난이도 및 출제 영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난이도는 중상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한 난이도는 0.6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문제 2문제, 중문제 12문제, 하문제 11문제 정도로 일반적인 우리가 공무원이나 군무원 통신공학 난이도 수준을 유지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출제 영역입니다. 신호 및 풀이의 변환에서 2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기저대역 변조 1문제, 아날로그 변복조 5문제, 디지털 변복조 5문제, 정보이론 3문제, 이동통신 3문제, PCM 변조 3문제, 전파 및 무선통신 1문제, 네트워크 및 OSI 프로토콜 1문제, 무선 랜에 대해서 1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통 통신이론이나 통신공학에서 자주 출제되는 영역을 보게 되면은 자, 풀이의 변환 반드시 나온다고 봐야 됩니다. 풀이의 변환. 그 다음에 기저대역 변복조, 변조, 즉 이게 NRZ, RZ, 맨체스터 뭐 등등과 같이 파형 변환에 대해서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역시 말할 것도 없이 아날로그 변복조, 디지털 변복조는 다수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정보이론, 정보이론에서 여기 우리가 샤논의 공식, 전송 용량 구하는 공식, 이거에 대해서도 문제가 늘 나오고 정보이론에서도 보통 다수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동통신 세문항, 이동통신에는 주로 여기에 우리가 4세대 이동통신 OFDM이 있죠. OFDM에서 최근에 많이 출제가 됩니다. CDMA도 출제가 되지만은 최근 들어서 OFDM이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PCM 반드시 출제가 되죠. 복수계가 출제가 됩니다. 그 외에 이제 기타 문제로서 전파 및 무선통신, 네트워크 및 OSI 이런 것들도 요즘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유선랜과 무선랜에서 한 문제 정도가 보통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변조, 모듈레이션을 하는 이유로 볼 수 없는 것은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문제도 기본 문제로서 종종 등장을 합니다. 자, 송수신용 안테나의 제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변조를 하게 되면은 신호파의 주파수를 높은 캐리어 반송파에 실으면은 즉 신호파의 주파수가 반송파 주파수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러면 주파수가 높아지면은 파장은 짧아지게 됩니다. 파장이 짧아지게 되면은 우리가 안테나의 사이즈를 축소할 수가 있습니다. 안테나의 크기라든지 그 다음에 시스템의 사이즈를 축소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안테나의 제작 문제라고 하는 것은 사이즈를 줄일 수가 있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파수, 반송파의 주파수를 다르게 함으로써 잡음이나 간섭을 제거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주파수 분할 다중통신을 할 수가 있다. 우리가 FDM이죠. FDM을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장거리 통신을 위해서 우리가 변조를 하게 된다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구현시 곱셈기나 비선형 소자를 사용하지 않기 위해 이거는 전혀 변조하고 관계가 없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는 컨볼루션에 관련된 문제로서 두 신호 XT와 HT가 보기와 같이 주어져 있을 때 컨볼루션 연산 이것을 했을 때 이 값이 최대가 되는 t 값은 얼마냐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컨볼루션으로서 자,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HT죠. HT고 여기에 입력으로서 XT가 들어올 때 여기 시간 영역에서 출력 YT 이거는 XT하고
그 다음에 전달함수인 ht의 컨볼루션으로서 이렇게 식이 정의됩니다. 그러면은 이 xt하고 ht의 컨볼루션을 우리가 컨볼루션 정의를 보게 되면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자 x 이거를 갖다가 타우로 치환을 합니다. x 타우 곱하기 그 다음에 h 이거는 t 마이너스 타우 d 타우로 이렇게 이것이 컨볼루션에 대한 정의입니다. 컨볼루션. 그러면 자 이것은 타우에서 이제 됐기 때문에 자 이것을 이제 타우 함수로 치환을 하게 되면은 자 이렇게 정의가 되겠죠. 이것은 이제 이와 같이 이건 이제 타우 시간 함수가 아니고 타우 함수가 되면서 1에서 2까지 똑같이 됩니다. 그죠? 이거는 x 타우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이제 중요한 것은 h를 마이너스 타우로 하니까 타우로 하는데 마이너스 타우로 치환을 하니까 이게 0이라고 보면은 자 3은 마이너스 3으로 가게 됩니다. 마이너스 3, 2는 마이너스 2로 가게 됩니다. 마이너스 2로. 그러면 이렇게 되면서 이것이 h 타우가 되죠. 타우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제 중첩적분을 하는데 이것을 중첩적분을 하는데 이제 t가 이동에 관련된 거죠. t만큼 이동했을 때 중첩적분, 그 이 중복적분이 되었을 때 이것이 최대가 될 때 t 값이죠. 그러니까 t만큼 이것을 이동했을 때 얼마만큼 이동했을 때 이것이 딱 많이 겹치느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t를 1만큼 예를 들어서 2만큼 이동하겠습니다. t가 2만큼 이동하게 되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것이 2칸 이동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2칸 이동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2칸 이동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1이고 이거는 0이 되겠죠. 이거를 오른쪽으로 2칸 이동하면은 마이너스 1하고 0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3칸 이동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3칸 이동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자, 4칸을 t가 4만큼 이동하게 되면은 완전히 겹치죠. 그럼 이때가 이게 이제 두 신호의 중첩된 신호를 적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t가 4만큼 이동하게 되면은 완전히 겹치죠. 겹치게 되어서 어떤 컨볼루션 결과값이 최대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죠? 컨볼루션의 이거는 정의를 잘 어떤 시험 문제에서는 이것에 대한 컨볼루션 함수를 구하라. 그 다음에 컨볼루션 결과값을 구하라. t가 4일 때 컨볼루션 결과값을 구하라.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거를 이제 t가 4일 때 컨볼루션 결과값은 1이 됩니다. 중첩적분을 하게 되면 1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최대가 되는 t 값을 구하라 하면은 결국 4겠죠. 4가 됩니다. 그죠? t가 4일 때 완전히 겹치게 되죠. 겹치게 되고 값은 1로서 최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컨볼루션 정의를 여러분들이 완전히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다음 주어진 디지털 해선 부호와 해선 부호화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자, 이게 우리가 이제 해선 부호화 라인 코딩이죠. 해선이라는 것은 라인입니다. 라인, 부호화 방식 코딩이죠. 이거를 우리가 라인 코딩 또는 전송 부호화라고도 이야기하죠. 전송 부호화. 자, 이런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자, 부호화 방식 1A번을 보게 되면은 1일 때 1이고 0일 때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하면 이거는 복극 NRZ죠. NRZ 방식이 되겠죠. 복극 NRZ. 자, B번을 보면은, 자, 이거 1일 때 내려오는 하향이죠. 1일 때 이렇게 내려오고, 0일 때는 올라가죠. 1일 때는 내려오고, 0일 때는 올라가죠. 이거를 우리가 맨체스터라 그러죠. 맨체스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전송 부호화 방식에 대한 그런 이름도 알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이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물어보는 겁니다. 자, 부호화 방식 A는 DC 성분이 존재한다. 맞습니다. 그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NRZ는 DC 성분이, 직류 성분이 존재를 하게 되죠. 그죠? 자, 부호화 방식 A는 극형, 극형 또는 복극형,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영비복귀, 한글로 하니까 더 어렵습니다. 그죠? NRZ 방식이다. 맞습니다. 그죠? 부호화 방식 B에 필요한 대역폭은 부호화 방식 A에 필요한 대역폭과 같다. 아니죠. 자, 이거는 이제 주파수를 보게 되면은 1일 때는 그냥 한 주기를 다 쓰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지금 반만 쓰죠. 반만 쓰죠. 그죠? 이런 방식. 그럼 이거는 밴드위드가 이거에 대한 주파수를 밴드위드를 이거를 1이라고 하면은 이거에 대한 밴드위드는 2배가 되죠. 약 2배가 2배 이상이 되죠. 그죠? 이게 주기가 짧아지잖아요. 그죠? 같다가 틀렸죠. B의 밴드위드가 A의 밴드위드의 약 2배가 되는 이런 결과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3번이 설명이 틀렸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4번을 보게 되면 부호화 방식 B는 A에 비해서 동기화에 유리하다. 맞죠? 이런 것들, 이런 포인트들이 동기화죠. 수직으로 내려오는 이런 부분들이 동기화가 많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송수신 씨 동기화에 유리하다. 이것도 4번도 맞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이런 것들 여러분들 3번 이런 것들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4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PCM에서 나이키스트 샘플링 레이터 이거에 관련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최대 주파수가 10kHz인 기저대역 신호, 그러니까 음성 신호의 최대 주파수가 10kHz입니다. 이것을 기호로 FM을 10kHz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이키스트율로 표본화하니까 샘플링 주파수 FS는 2배의 FM이 되죠. 이게 나이키스트 레이트죠. 그러면은 20kHz가 되게 됩니다. 그죠? 20kHz. 표본화하여 256개의 레벨로, 자, 어떤 양자화 레벨이 256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M은 2의 N성이 있죠. 이게 M이 256입니다. 그러면은 N은 8이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한 샘플링당 8비트로 이렇게 부호화된다는 거죠. 한 샘플당, 샘플 한 개당 8비트로 이렇게 부호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말은 뭐냐면은, 자, 샘플링 주파수가 20kHz라는 것은 이거는 1초에 이거는 2만 개가 샘플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 말은 샘플링 주파수가 이렇다는 것은 20kHz니까 20, 하나, 둘, 세 개, 2만 개의 샘플이 나온다는 거죠. 초당 2만 개의 샘플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이 두 개를 이제 같이 연동을 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이거는 뭐냐면은 샘플링 주파수는 초당 2만 개의 샘플이 나와요. 그러면은 그 한 샘플당 8비트로 되잖아요. 그럼 곱하면 되죠. 그러면 이것의 전송 속도는 비트 퍼 세크죠. 비트 퍼 세크가 되니까 이 두 개를 곱하게 되면은 8 곱하기 2만이 되죠. 그럼 2만이면 이거는 그냥 20kg로 가겠습니다. 키로의 샘플이 되니까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160이 되죠. 160K BPS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이것도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10110 디지털 신호를 아래와 같이 변조되었다. 이것은 어떤 변조냐? 이렇게 이진 디지털
부호가 이와 같이 변조가 되었다. 이것은 어떤 변조냐? 자, 한 비트가 하나의 주파수로 이렇게 변화가 되죠. 이런 F1이라는 주파수, 0은 또 다른 F0라는 낮은 주파수로 이렇게 변조되는 거. 한 비트가 한 주파수로 되는 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진이죠. 이진 부호하죠. 그러니까 쿼드레죠. 이거는 사진 부호하잖아요. 16진도 아니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파수가 바뀌니까 이거는 당연히 FSK죠. FSK고 한 비트가 한 주파수에 대칭되니까 바이너리 FSK죠. BFSK가 되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바이너리 페이즈 시프트기, 위상을 바꾸는 거죠. 이거는 진폭을 바꾸는 거죠. 당연히 뭐 이 쿼드레죠. 이거는 사진 PSK, 이거는 16진 QAM 이런 것들은 당연히 아닐 거고 이거는 바이너리 FSK로서 아주 쉬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입니다. 대역폭이 W인, 자, 음성 신호의 대역폭이 W인 실수 주파수, 허수가 아닙니다. 실수 주파수를 반송파 주파수 FC, FC는 W보다 엄청 높다 이거죠. 이거를 사용하여 양측파대 억압반송파 DSB SC, 억압반송파죠. DSB 양측파대 억압반송파를 변조했을 때 이 변조의 전송 대역 폭은 얼마냐? 자, 이 말은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신호파를 보게 되면은 신호파의 밴드위드가 W입니다. 그럼 이 말은 자, 이런 거죠. 자, 로패스 필터로 한다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이 W입니다. 그죠? W 이렇게 0부터 W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 반송파의 주파수 FC는 되게 높습니다. 높아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변조를, 이 두 신호를 변조를 하게 되면 스펙트럼 상에서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은, 자, 여기 이제 여기가 0이고 FC를 주변으로 해가지고 FC 주변으로 해가지고, 자, 여기서 0부터 W가 합해진 거니까 여기로 하나가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이거는 FC 플러스 W가 됩니다. 이 상측파대가 나오고 이게 반송파죠. 이게 반송파를 주변으로, 그 다음에 하측파가 또 나옵니다. 그럼 이거는 FC-W가 되겠죠. 이거는 하측파가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스펙트럼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변조했을 때 대역폭은 이것이 되죠. 그죠? 상측파, 하측파를 다 포함하는. 그러면 요거의 밴드위드는 결국 EW가 되겠죠. EW가 나오게 됩니다. 이 문제도 아주 쉬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풀이의 변환에 관한 문제로서 최근에 계속해서 풀이의 변환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풀이의 변환은 여러분들이 13가지 공식을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공시험에서는 풀이의 변환 13가지 공식을 여러분들이 이걸 뭐 적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답을 구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공시험에서는 이 풀이의 변환의 기본적인 13가지 공식을 암기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구형함수, 자, 렉탕귤러 함수죠. 폭이 타우이고 높이가 a인 그림과 같은 함수를 풀이에 변환하라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기 샘플링 함수하고 싱크 함수에 대한 정의가 있는데, 사실은 이 가로 안에 있는 것은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는 뭐 당연한 그런 내용인데, 이거는 표현을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됩니다. 문제에서.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13가지 공식 중에 렉탕귤러 함수가 있습니다. 렉탕귤러 함수. 보통 렉탕귤러 함수는 타우분의 t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면 요거의 기본 함수는 이와 같이, 자, 이거는 앞에 크기가 a가 있으면은 자, 높이가 a가 됩니다. a가 되고 이것이 펄스의 폭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는 마이너스 2분의 타우가 되겠고, 이거는 2분의 타우가 돼야 펄스의 폭이 타우가 되겠죠. 이와 같은 렉탕귤러 함수가 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이것을 풀이에 변환하면은,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공식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데, 자, 이것은 첫 번째, 이것을 풀이에 변환을 하게 되면은, 자, a 타우에
자, 이거하고 이것이 A 타우로 곱해주고, 자, 그 다음에 싱크 함수 F 타우로 이렇게 전개가 되고, 이거를 샘플링 함수로 바꾸면은 A 타우의 샘플링 함수 파이 F 타우로 이렇게 변환이 됩니다. 이거하고 이거는 똑같습니다. 자, 여기서 샘플링 함수하고 싱크 함수 관계에 의해서 이와 같이 이거는 싱크 함수로 표현하면은 F 타우가 되고, 샘플링 함수라면은 파이 F 타우가 됩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이제 오메가 함수로, 여기는 F의 함수잖아요. 그죠? 오메가 함수로 표현하면은 A 타우의 싱크 함수의 2파이분의 오메가 타우 이렇게 해도 되겠죠. 자, 이것도 표현하면은 A 타우의 샘플링 함수에 이거를 오메가가 2파이F니까 2분의 오메가 타우로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될 겁니다. 자, 여기인데 이제 그림을 보면은 이거는 이제 0을 기준으로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게 시간 이동이 있죠. 여기가 T0입니다. T0만큼 자, 오른쪽으로 시프트가 됐죠. 이 T0를 중심으로 해서 T0 마이너스 2분의 타우, T0 플러스 2분의, 이제 폭은 내나 타우죠. 타우인데 시간 이동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풀이의 변환에서 시간 이동은 곧 위상 이동으로 바뀌게 되죠. 위상 천위로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이 T0만큼 이동했기 때문에, 자, 이게 이제 원함수가 이렇게 되는데, 자, 이게 시간 이동을 고려하면은 A의 렉탱귤라, 자, 타우인데, 시간 이동이 T-T0만큼 이렇게 시간 오른쪽으로 이동이 된 거죠. 그러면 이것이 시간 이동입니다. 그럼 원함수에다가, 원함수는 이와 같이 표현이 되는데, 자, 여기다가 시간 이동만큼 이렇게 이제 위상을 바꿔주면 되겠죠. 자, 풀이의 변환 성질에서 이거는 시간 이동은 마이너스 이제 J 오메가 T0만큼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이것이 이제 원함수에다가 이만큼을 처리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결과는 이렇게 되겠죠. 첫 번째는 자, 이거를 하게 되면은 A 타우의 싱크 함수 2파이분의 오메가 타우에다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오메가 T0. 자, 두 번째 샘플링 함수로 하게 되면은 A 타우에다가 샘플링 함수, 자, 이거 2분의 오메가 타우에다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오메가 T0. 이것이 답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싱크 함수나 샘플링 함수 찾아보면은, 자, 이거는 샘플링 함수인데 2분의 오메가 타우 돼 있고, 이것이 틀렸죠. 부호가 틀렸죠. 이거는 싱크 함수로 돼 있네요. 그러면 싱크 함수는 이건데 2파이분의 오메가니까 이것도 요 부분이 틀렸죠. 이것도 틀렸고, 자, 3번을 보면은 샘플링 함수로 돼 있습니다. A 타우의 요걸 보면은 똑같죠. 이것은 이것하고 같죠. 그래서 3번이 정확한 답이 됩니다. 자, 4번을 보면은 싱크 함수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요한도 틀렸고 요거는 맞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입니다. 채널 용량에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채널 용량 하면은 정보 이론에서 채널 용량 하면은 샤논의 공식입니다. 샤논의 정리. 자, 우리가 채널 용량 C는 밴드위드 곱하기 로그 2의 1 플러스 SN이라는 공식을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한 공식입니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C를 우리가 채널 캐패시티, 채널 용량이라고 하죠. 자, 이것을 증가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적당하지 않는 것은, 자, 증가하려고 그러면 밴드위드를 높이든지, 이거를 B를 밴드위드를 높이는 방법, 그 다음에 이것을 높이는 방법이죠. 로그 2의 SNB를 신호대 잡음비를 높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SNB를 높이려면 신호를 크게 하고 그 다음에 노이즈를 작게 하면은 SNB가 개선되죠. 결국 이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전송되는 데이터의 크기를 증가시킨다. 데이터가 너무 커버리면은 보낼 데이터 양이 굉장히 많으면은
이거는 속도가 떨어지게 되죠. 이거는 뭐 관계도 없을 뿐더러 설명이 틀렸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신호 전력 S를 키운다 이 말이죠. S를 키운다. 밴드위드를 넓힌다. 맞죠? 잡음 전력을 노이즈를 감소시킨다. SNR 이거는 S 대 N을 증가시킨다. 다 맞죠?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이것도 아주 쉽고 기본적인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FM 변조, 주파수 변조에 대한 아주 기본적이고 쉬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은 주파수가 20kHz인 정연파 신호를, 이게 신호파죠. 이거를 우리가 FS라 하겠습니다. 신호파의 주파수는 20kHz입니다. 자, 100메가인 반송파를 이거는 우리가 FC라고 하겠습니다. 캐리어 주파수를 변조하여 자, 최대 주파수 편의 이것이 델타 F죠. 델타 F가 500kHz라는 겁니다. 자, 칼슨스 법칙에 의해서 뭐를 구하라냐면은 칼슨스 법칙을 이용하여 이게 이제 주파수 변조가 됐을 때 대역폭과 변조 지수를 구하라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FM에서 밴드위드 첫 번째 밴드위드는 2배의 FS 플러스 델타 F 또는 뭐 2배의 FS 1 플러스 FS분의 델타 F가 되니까 이거를 변조지수 MF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자, 밴드위드를 여기서 구해버리면은 여기서 FS가 주어져 있고 FC는 요 공식에서 아무 의미가 없는 거고 델타 F가 주어져 있죠. 그러면은 2배의 FS가 얼마죠? 20kg. 여기를 대역폭을 kHz니까 그냥 kHz는 생략을 하고 20 플러스 델타 F가 500이죠. 이 식에다가 바로 집어넣어 버리면은 바로 되죠. 그럼 이거를 계산하면은 1040kHz가 나오게 될 겁니다. 밴드위드는. 자, 두 번째 변조지수 MF는 뭐분의 뭐죠? FS분의 델타 F로 아주 기본적인 식입니다. FS가 얼마죠? 20이 되죠. 20. 델타 F가 500이죠. 최대 주파수 편의가. 이거 계산하면은 25가 나오죠. 자, 이거 약분하고 25가 변조지수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자주 출제가 되는 그런 성격의 스펙트럼에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기저대역 신호, 이게 신호파죠. 신호파가 이거고 그 다음에 반송파가 이와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DSB, SC 변조할 때 할 경우에 변조된 신호 ST의 스펙트럼을 SF로 표현할 때 가장 옳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도 여기 가로 안에 이것 문제도 사실은 주어질 필요가 없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주 친절하게 이와 같이 코사인을 풀이에 변환하면은 이와 같이 된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아주 친절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DSB, SC가 SC에 대한 그런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자, DSB, SC는 우리가 평형 변조를 하게 되거든요. 평형 변조를 한다는 것은 사실은 평형 변조는 곱셈기입니다. 곱셈을 하는 겁니다. 두 신호를 그냥 곱셈해서 나타내면은 DSB, SC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DSB, SC는 자, 여기에 신호파가 들어옵니다. 이거를 우리가 MT라고 할게요. MT가 신호파죠. 그 다음에 여기에 반송파 FC가 곱해져서 이 곱셈기를 통하면은 이거는 DSB, SC 억압 반송파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곱셈기라는 거죠. 그러면은 두 신호를 곱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 나오는 DSB, SC 신호 이거를 ST라고 하면은 자, ST는 이 두 개가 곱해진 거죠. 그러면 4 코사인 10파이t죠. 10파이t하고 곱하기 코사인 400파이t가 이렇게 곱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코사인의 성질에 의해서 이렇게 곱셈이 되면은 자, 이것은 어떻게 풀어지냐면은 자, 4는
밖으로 뽑아내고, 자, 이것은 2분의 1에, 그죠? 2분의 1에, 코사인, 요거 더한 거, 그럼 뭐 410이 되죠. 410 파이 t, 그죠? 그 다음에 플러스 코사인, 요 두 개를 더한 거하고 뺀 게 나옵니다. 390 파이 t.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합성이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은 요거를 정리하면은 2가 되고, 2 코사인 410 파이 t 플러스 코사인 390 파이 t,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이제 풀이에 변환을 하는 거예요. 410 파이 t하고 390 이거를 풀이에 변환을 하면은, 자, 코사인을 이렇게 풀이에 변환하면은 델타 함수로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2는 밖에 있고, 자, 이거를 풀이에 변환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2분의 1에 델타 f 마이너스 f0죠. 이것이 이제 오메가가 이만큼이니까 f는, 이게 오메가가 2파이 f니까 410이면은 f는 205가 되겠죠. 205에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2분의 1에 델타 f 플러스 205가 나오게 될 거예요. 그죠? 자, 이것이 이제 처리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플러스 2분의 1에, 자, 델타 f, 이거는 이렇게 오메가가 390 파이 t니까 이거는 f는 195가 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95 플러스 2분의 1의 델타에 f 플러스 195,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것하고 이거를 이제 다 2분의 1이 있으니까 다 제거를 하면은 이렇게 되죠. 델타 f 마이너스 205 플러스 델타 f 플러스 205, 그 다음에 플러스 델타 f 마이너스 195 플러스 델타의 f 플러스 195,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크기는 모두 1이죠. 여기 다 1입니다. 그죠? 자, 크기가 1이고 1인 델타 함수가 나오죠. 2는 틀렸죠. 2는. 자, 크기가 1이고, 자, 주파수 성분을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205죠. 205만큼 시프트, 요게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마이너스 205죠. 이거죠. 자, 이거는 플러스 195죠. 이겁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95, 이것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펙트럼은 4개가 나오면서 크기는 1인 그런 델타 함수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입니다. 이거는 해밍 보어에 대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해밍 보어에서 해밍 코드에서 해밍 디스턴스, 해밍 거리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두 벡터가 이와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거 해밍 코드에 대한 문제도 출제가 될 만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두 벡터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써주세요. 00, 111, 111, 01000, 01000, 이렇게 이거를 A 벡터를 이렇게 써주시고, B 벡터는 자, 010101, 010101, 그 다음에 1010, 1010. 자, B 벡터하고, 자, 해밍 디스턴스라는 게 뭐냐 하면은, 자, 이 두 벡터에 이제 차이가 나는 게 뭐냐 이거죠. 요거 차이 나죠. 0이고 1이죠. 이것도 차이가 나죠. 이거는 같고, 이거 차이 나죠. 1인데 0이죠. 이것도 차이 나고, 그 다음에 이거는 같고, 같죠. 자, 5개가 차이 나죠. 그러니까 이거는 해밍 디스턴스는 5가 됩니다. 답은 해밍 디스턴스는 5가 되어서 3번이 답이 됩니다. 근데 자, 시험 문제는 보통 이제 해밍 디스턴스 구하라 하면은 아주 쉽죠. 그러면은 이제 해밍 보어에서 자, 이게 오류를 검출할 수 있는 비트 수는 몇 개냐, 또는 정정할 수 있는
정정 비트 수, 검출 비트 수 이거를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자, 검출 비트 수는 검출하는 것은 D-1개만큼 비트를 검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5-1이 돼가지고 4비트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이 정정하는 것은 조금 이제 이게 D가 홀수죠. 홀수면은 자, 2분의 D-1 D-1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4가 되고 2비트가 되겠죠. 자, 이게 뭐 짝수일 때는 D-2에다가 이는 책을 참고하십시오. 짝수일 때는 D 2분의 D-2 해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됩니다. 이거는 뭐 이제 지금 홀수이기 때문에 그냥 D-1 해가지고 2를 나눠주면은 2비트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해밍 부호에서는 검출할 수 있는 비트 수는 D-1이라는 공식 외워두셔야 되고, 정정할 수 있는 비트 수는 몇 개냐? D-1에 2를 나눠준 거 2비트가 정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까지, 지금 문제는 여기까지만 나왔죠. D가 5인 거 이까지인데, 공부를 할 때 해밍 부호에서 검출할 수 있는 비트와 정정할 수 있는 비트 수 계산하는 법까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12번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도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자, 이거는 동일한 전력을 이게 중요합니다. 동일한 전력을 사용하는 BPSK하고 QPSK 변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자, BPSK는 이진 부호하죠. 이진 위상 변조고, 이거는 사진이죠. 쿼드레처 PSK 사진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거는, 자, 우리가 BPSK하고 QPSK를 우리가 비교를 하면은, 이거는 한 비트를 이렇게 부호하는 겁니다. 어떤, 반송파 주파수에서 한 비트씩을 이렇게 하는 거고, 이거는 두 비트를 묶어서 이렇게 전송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것이 이제 우리가 주파수 이용 효율입니다. 주파수 효율이 한 반송파에 대해서 한 비트씩을 처리하고, 이거는 두 비트씩을 동시에 처리합니다. 그러면은, 자, 심벌 오율을 비교하면은, 이거는 2배가 됩니다. 심벌 오율은 2배로 높습니다. 심벌 오율이, 이거는 심벌 오율이 1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심벌 오율을 비교하면은, 이거는 QPSK가 2배 높아요. 그죠? 이거는 1배라고 하면은, 그럼 비트 오율을 따지면은, 비트 오율을 비교하면은, 이거는 2비트 보낼 때에 2배가 증가되니까 비트로 개념하면은 이거는 1이 되겠죠. 이것도 그냥 1이 되겠죠. 그러니까 비트 오율은 서로 같게 되죠. 비트 오율은 같고 심벌 오율은 QPSK가 2배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또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둘 다 위상천이 PSK란 말이죠. 두 개 다 PSK 방식이다. 맞죠? 자, QPSK 비트 오율이죠. 비트 오류 확률이 BPSK 비트 오율보다 높다. 심벌 오율은 높지만은, 이거 잘 나옵니다. 높지만은 이게 같죠. 이거는 비트 오율이기 때문에 같습니다. 비트 오율은 같고 심벌 오율은 QPSK가 더 높게 되죠. 이것이 틀렸네요. 그죠? 그 다음에 QPSK의 대역폭 효율, 주파수 이용 효율입니다. 자, 주파수 이용 효율을 보게 되면은, 자, 이거는 한 반송파에 대해서 2비트를 처리하고, 이거는 한 비트씩을 처리하니까 QPSK가 당연히 이용 효율이 좋다. 맞죠? 그죠? 이거는 둘 다 NRZ 신호로 변조하는 방식이다. 뭐, 이거는 PSK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꼭 맞다, 꼭 틀렸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둘 다 NRZ로 해도 되고, 다른 거로 해도 됩니다. 같이 PSK니까, 둘 다 NRZ 신호로 변조하는 방식이다. PSK니까 그렇게 바로 봐도 됩니다. 그래서 2번이 명확하게 틀렸습니다. 자, 13번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동통신에서 다중접속
멀티플 억세스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동통신에 사용되는 거 FDMA, TDMA, CDMA, 그 다음에 우리가 4세대 이동통신인 OFDMA. 자, 이렇게 또 공부를 좀 더 벌릴 수가 있죠. FDMA는 이동통신에서 1세대 이동통신에서 사용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2번하고 3번 CDMA는 2세대 이동통신 시스템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OFDM은 우리가 4세대 이동통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동통신에서 사용된 다중접속 방식에 대한 설명입니다. 틀린 겁니다. FDMA는 자, 각 사용자별로 다른 주파수를 할당하고 각 사용자에게 할당 주파수 자원을 사용하여 동시에 신호를 전송한다. 아주 정확한 표현이죠. TDMA입니다. 각 사용자별로 다른 시간 슬롯을 할당하고 이게 TDM입니다. 그리고 각 사용자들은 할당된 시간 슬롯을 사용하여 신호를 전송한다. TDMA죠. 이때 다른 사용자가 동일한 주파수로 전송할 수 있다. 맞습니다. 자, CDMA입니다. 이것은 각 사용자별로 다른 코드를 할당하고 각 사용자들은 할당된 코드를 사용하여 신호를 전송한다. 이때 모든 사용자가 동일한 주파수와 시간 자원을 사용하여 신호를 전송할 수 있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것도 맞습니다. 자, OFDM은 FDMA와 비슷한 방식이지만 여기까지는 맞죠. FDMA와 달리 사용자별로 다른 직교 수열을 할당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뭡니까? 부반송파를 사용하여 우리가 사용자를 구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반송파를 통하여 서로 신호가 섞이지 않도록 해주는 그런 방식이 되겠죠.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자, 14번입니다. 이거는 AM 변조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변조 지수가 0.5입니다. 그러니까 AM에서 변조 지수가 AM이 0.5고 그 다음에 진폭 변조에서 변조된 출력의 평균 전력이 자, 우리가 AM 변조에서 전력식에 관련된 문제죠. 그러면은 최종 전력은 반송파 전력에다가 1 플러스 4분의 m제곱 더하기 4분의 m제곱이니까 2분의 m제곱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자, 변조된 출력의 총 전력이 이것이 1125라는 거예요. 자, 이면은 반송파의 평균 전력 이것은 얼마냐 이겁니다. PC는 얼마냐 1 플러스 2분의 M이 0.5니까 이거는 0.25죠. 0.25죠. 그러면은 1125는 PC에 이거는 1 더하기 이게 0.125죠. 0.125죠. 0.125가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1125는 PC에다가 1.125죠. 그러면 이거는 PC는 1000이 되겠죠. 그죠? 이거 이제 나누면은 1000mW가 되겠죠. 그래서 PC는 1000mW.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입니다. 이것도 아주 쉬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4사 성상도를 가진, 우리가 이거는 문제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만은 제가 표시하면은 4사 성상도를 가진 거, 이거 우리가 디지털 통신에서 많이 사용하는 이것이 우리가 16진 QAM입니다. 16진. 그러면 여기서 M이 16이 되죠. 그러면은 이것은 M은 2의 N성으로서 이거는 N이 4가 되죠. N이 4가 되어서 이거는 4비트를 하나를 묶어서 4비트를 묶어서 동시에 전송하기 때문에 주파수 이용 효율은 1Hz에 대해서 4비트가 이렇게 전송이 됩니다. 자, 이 개념을 그대로 확장하게 되면은 전송 속도, 비트율 대 전송 대역폭. 전송 대역폭이라는 것은 결국 주파수로서 헤르츠죠. 헤르츠당 비트율, 이거는 BPS죠.
그래서 헤르츠당 bps 하면은 이거는 4bps per 헤르츠 이렇게 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m이 얼마냐에 따라서 이렇게 전송 이용 효율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6번입니다. 이것도 시험에 자주 출제되면서 우리가 계산 문제로서 샤논의 공식을 이용하는 겁니다. 채널 용량을 물어보는 문제죠. 자, 여기 우리가 채널 용량, 우리 샤논의 공식을 쓰게 되면은 밴드위드 곱하기 로그 2의 1 플러스 SN이 됩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대입만 하면 됩니다. 채널 용량을 구했다. 밴드위드는 얼마야 되느냐? 자, 우리가 이것의 채널 용량이 36,000 이고 밴드위드는 지금 구하라는 거고 로그 2의 1 플러스 자, 이것이 504분의 8이 되죠. 자, 이걸 계산해 보면은 8분의 504 하면은 이게 63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63이니까 36,000 그 다음에 밴드위드 곱하기 로그 2의 64가 되겠죠. 64. 그러면은 로그 2의 64가 로그 2의 64. 자, 2의 6성이 되나요? 6성. 요게 2의 6성이 64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6이 됩니다. 그죠? 6이 됩니다. 그러면은 밴드위드 B는 여기 하면은 6000이 되겠죠. 6000Hz가 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7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디지털 변복조에 대한 문제로서 좋은 문제입니다. 자, 보기의 성상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이 성상도를 보면은 점이 16개죠. 그러니까 16진 QAM 방식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은 쉽게 말하면은 16진 QAM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QAM이라는 것은 PSK하고 ASK의 합성입니다. 여기 보면은 진폭의 레벨이 3개죠. 진폭이 다른 것이 이렇게 3개, 이렇게 3레벨로 되어 있습니다. ASK는 3레벨로 두고, 위상도 이게 12개입니까? 위상을 12개로 이렇게 12개의 위상을 12레벨로 위상을 이렇게 분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1번 보기를 보면은 16진 PSK입니다. 16진 PSK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가 성상도를 보면은 이거는 한 레벨에서 진폭이 한 레벨에서 여기에 12개의 위상을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이거 한 위상차가 델타 시타가 16분의 360 하면은 이거는 22.5도로 이렇게 위상 하나의 차이가 22.5도로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됩니다. 자, 이거는 지금 위상차가 커지죠. 3레벨로 분산하기 때문에 델타 시타가 더 큽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16진 PSK는 델타 시타가 작음으로써 어떤 오율이 올라가게 됩니다. 오율이 QAM보다도 높아지게 되죠. 그 다음에 잡음에 대한 영향도 이렇게 잡음도 이렇게 많아지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16진 QAM은 자, 이게 뭐 16진 QAM은 16진 PSK보다도 잡음에 대한 내성이 높다. 그러니까 잡음에 강하다는 겁니다. 맞는 거죠. 이것도 맞는 겁니다. 자, 이거는 위상만 변화시키는 변조 방식이다. 아니죠. 진폭도 3레벨로 변하고 있죠. 자, 이거는 16진 ASK의 성상도이다. 아니죠. 이거는 심볼당 16비트 데이터를 전송한다. 합니다. 심볼당 뭐죠? M이 16이니까 2의 N성 하면은 이거는 N이 4비트가 되죠. 심볼당 4비트로 이렇게 부호화돼서 날아가는 그런 방식이죠. 이것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8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아주 쉬운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난이도 하가 되겠습니다. 자, 신호의 최대 주파수가 80kHz입니다. 이거로 대역 제한되어 있는 신호에서 나이키스트율로 만족하는 최대의 표보나 주기를 물어봤죠. 그러면 이거는 어떤 신호파가 40kHz입니다. 40kHz니까 샘플링 주파수는 나이키스트 레이트로 하게 때문에 EFM이 되어서 80kHz가 되겠죠. 그러면 주기를 물어봤기 때문에 TS는 2배의 자, 그냥 FS분의 1 해주면 되죠. 그러면은 80kHz니까 80kHz 10의 3승분의 1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이거를 계산하면은 12.5가 12.5 마이크로세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9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아주 쉬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PCM에 관련된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아날로그 신호가 있습니다. 여기 아날로그, 제가 기본 개념을 좀 문제는 빨리 풀 수 있는데 그냥 기본 개념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아날로그 신호가 있어요. 그러면 샘플링 하나를 0.001초로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 말은 뭐예요? 그러면은 이 샘플링 이게 주기가 0.001초니까 이거는 다르게 하면은 1초에 1000 샘플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PAM 신호가 만들어지는 거죠. 1초에 1000개의 PAM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양자화하는데 16레벨 양자화입니다. 그러니까 M이 16레벨이에요. 그러면은 N은 4비트가 되겠죠. 4비트 부호화가 됩니다. M이 16이면은 우리가 M은 2의 N승이기 때문에 4비트로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한 샘플당 4비트로 우리가 4비트의 디지털 신호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양자화하여 디지털 데이터로 전송할 때 비트 전송률은 몇 kbps인가? 그러니까 1초에 1000개가 만들어져요. 근데 이것이 각각 4비트로 만들어지니까 그럼 1초에 4000비트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죠? 그럼 이걸 비트로 계산하면은 4000비트가 만들어져요. 1초에 4000비트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이게 뭐예요? BPS죠. 비트 퍼 세크가. 그러니까 이거는 4000 BPS가 되는 거죠. 전송 속도가. 그럼 이거는 다르게 하면은 4K BPS가 답이 되는 거죠. 아주 쉽죠.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20번입니다. 우리가 펄스 변조에 있어서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변환하는 신호 변환 방법 중에서 펄스 변조 중에서 표본화 속도를 매우 빠르게 하여 표본 간 상간도를 높이고, 자, 이게 키워드입니다. 원비트 양자화, 양자화 비트 수를 이용하는 변조 방식은 원비트 양자화.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델타 변조입니다. 그죠? 원비트 양자화, 델타 변조. 그러니까 앞 신호하고 앞 샘플 값하고 증가냐 감소냐 이거를 해서 한 비트씩만 이렇게 양자화 비트 수를 디지털화하는 이런 방식을 우리가 델타 변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1번 문제입니다. 주파수 대역에서 파장이 짧은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 즉 무슨 말이냐면은 파장이 짧다는 것은 주파수가 높은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이 말이죠. 자, 여러분들이 이거 우리가 주파수 분포, 파장별로 분포도를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 보면은 VLF 이름이 되게 쉽습니다. LF, MF, HF, VHF, UHF, SHF, EHF
자, 요리 밑으로 내려올수록 주파수가 높은 겁니다. 자, 이것이 주파수도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습니다. 자, 여기 3kHz 동그라미 하나씩만 붙여가면 됩니다. 이거는 자, 이거 very low frequency, 매우 영어 그대로입니다. very low, low, medium, high, 그 다음에 very high frequency, ultra high, super high, extreme high. 그죠? 영어가 되게 쉽죠. 그죠? 영어대로 되어 있죠. 이 순서를 나열해 놓고 여기는 3kHz부터 동그라미 하나씩만 붙여가면 됩니다. 이 주파수도 조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몇 가지는 뭐 시험에 뭐 자주는 안 나오지만은 뭐 그렇게 우리 무선통신공학에서는 이 주파수까지도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영어 한글 명칭도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초장파, 장파, 중파, 단파, 초단파, 극초단파, 초고주파, 마이크로파 이런 것들도 좀 순서대로 좀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참고해서 답을 하게 되면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22번입니다. 이동통신 환경에서 자, 이거 다중경로 채널. 자, 다중경로 채널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 기지국이 있습니다. 기지국에 안테나가 있고 여기 모바일 안테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건물이 이렇게 있고 여기도 뭐 건물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요 기지국에서 전파를 발사하면은 다이렉트로 온 게 있겠죠. 이거를 A라 하겠습니다. 자, 가까운 건물에 반사돼 가지고 이렇게 돌아오는 경로도 있고 먼 빌딩에 반사돼 가지고 돌아오는 C 경로가 있죠. 다 다르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기지국에서 이렇게 심벌을 보낸다 하겠습니다. 이런 심벌들을 보낸다 하겠습니다. 이런 시간 간격으로 이렇게 보낸다고 할 때 그러면은 A 심벌이 이렇게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심벌이 이렇게 첫 번째 심벌이 여기서 출발을 합니다. 출발하는데 경로가 다 다르죠. 그러면은 경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자, A는 요 A 경로 짧은 시간에 오면은 이거는 뭐 시간 지연이 거의 없겠죠. 이렇게 온다고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B 경로는 이렇게 되겠죠. B 경로는 지연이 돼 가지고 이렇게 되겠죠. C 경로는 더 멀리 오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게 A, B, C 심벌이 그러니까 이걸 보냈는데 시간이 지연돼 가지고 이게 다중 경로에서는 시간 지연이 발생하죠. 시간 지연이 발생해 가지고 요 C 비트 한번 보세요. C 비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 두 번째 심벌을 이만큼 침범을 하게 되죠. 시간 지연이 발생하면은 그러니까 다중경로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시간 지연 차이 때문에 정확하게 하면은 시간 지연 차이 때문에 뭐가 발생합니까? 이게 이만큼이 지금 간섭을 일으키죠. 그러니까 심벌 간 간섭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렇게 심벌 간 간섭을 일으키게 되면은 이제 이거를 우리가 ISI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이제 전파 입장에서 보면은 전파 시간 간격의 전파 레벨로 보면은 이 전파 레벨이 이렇게 합해져 가지고 이것이 이제 서밍이 되죠. 합해지게 되면 위상이 같으냐 작으냐 다르냐에 따라서 이게 신호의 레벨이 덜쭉날쭉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선택성 페이딩이라고 합니다. 선택성 페이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같은 소리예요. 다중경로 환경이 이동통신은 다중경로 환경이고 시간 지연 차이가 발생하면은 심벌 간 간섭이 일어나고 심벌 간 간섭이 일어나면은 위상이 같으냐 다르냐에 따라서 전파 레벨의 급변이 일어나서 선택성 페이딩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다중경로 채널에서는 이것들이 이야기식으로 쭉 전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시간 지연 현상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일어나면은 심벌 간 간섭이 일어나고 선택성 페이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도플러 효과는 이동통신에서 일어나는데 이거는 차가 V라는 속도로
V라는 속도로 이동하게 되면은 자, 이게 도플러 시프트가 일어나서 란다분의 V라는 주파수 차이를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도플러 효과입니다. 이거는 어떤 차량의 이동에 의해서 주파수가 차이가 발생하는 이런 현상을 도플러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중경로 환경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자, 23번 문제입니다. OFDM에 관련된 문제로서 최근 우리가 4세대 이동통신에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자, OFDM에 관한 그런 문제가 최근 자주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서 OFDM의 특징 또는 특성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는 어떤 특징보다는 그 원리를 좀 물어보는 좀 내면적인 문제로서 난이도가 조금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23번 문제입니다. OFDM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하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데이터를 직렬로 처리하기 때문에 고속통신 전송이 가능하다. 이것이 틀렸습니다. 데이터를 직렬해서 패러렐, 병렬로 변환해 가지고 병렬로 처리합니다. 이거는 병렬로 처리하기 때문에 고속통신이 가능하다. 1번은 틀렸습니다. 자, 신호를 처리하는 주기는 그죠? 주기는 각 데이터 심벌 간격 T와 부반송파의 개수의 곱인 NT가 된다. 어떤 시간 개념에서 주기라고 하는 것은 뭐 그냥 말 그대로죠. 그죠? 주기란 각 한 심벌 간격하고 부반송파의 개수를 곱한 NT만큼 주기가 된다. 이거 맞는 거죠. 이거는 맞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수신기에서는 IFFT를 합니다. Inverse Fast Fourier Transform 연산한 후 되어 있는데 자, 이것이 틀렸습니다. 수신기에서는 FFT를 합니다. 수신기에서는 FFT를 하고 송신할 때는 우리가 IFFT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틀렸습니다. 자, 조금 있다가 한번 그림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틀렸고 이것도 틀렸죠. 그 다음에 이거는 4세대 LTE 이동통신 S만 이게 틀렸죠. 자, OFDM은 4세대 LTE 이동통신에도 사용이 되고 그 다음에 무선 랜, 무선 와이파이 랜에서도 사용이 되고 여러 가지 사용되는 데가 많습니다. 이게 많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OFDM에 대한 송수신 구성도를 제가 통해서 참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고속의 비트가 직렬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거는 시리얼을 패러렐로, 직렬을 병렬로 이렇게 변환을 해줍니다. 요 윗부분은 송신부입니다. 윗부분은 송신이고 아랫부분은 수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QAM 인코드를 하게 됩니다. QAM 변조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각 부반송파가 이렇게 들어오면은 여기에서 Inverse Fast Fourier Transform 그죠? 이거를 하게 됩니다. 이거를 하게 되면은 부반송파가 이렇게 시간 영역으로 XT로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이제 부반송파에 실리게 됩니다. 요거를 합성해 주는 거죠. 애드해 주는 거죠. 애드하고 요거를 다시 이제 병렬을 직렬로 바꾸어서 DA 컨버터하고 트랜스미터 필터를 통해서 이렇게 송신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수신에서는 리시버 필터하고 아날로그 디지털 컨버터에서 리무버 사이클릭 프리픽스를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직렬을 병렬로 변환하고 수신부에서는 FFT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순으로 해서 원신호를 뽑아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도 했을 때 송신에서는 IFFT를 하고 인버스 패스트 프리에 변환을 하고 수신부에서는 FFT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많이 혼돈이 되죠. 그래서 송신부에서는 IFFT를 하고 수신부에서는 FFT를 한다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4번입니다. OSI 7 레이어에 관한
각 계층의 기능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거 우리가 주의 깊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OSI 7레이어 자주 등장을 합니다. 자, 여기에 7계층 OSI 7레이어 물대내 전세표응 해가지고 7계층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들에 대한 기능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데이터 링크 계층, 자, 2계층이죠. 이거는 전송 과정에서 데이터의 오류 검출 및 흐름 제어를 조절한다. 맞습니다. 그죠? 네트워크 계층 여기 있죠. 3계층입니다. 네트워크의 연결과 전송 경로를 설정하며 TCP/IP의 IP 계층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자, 표현 계층 6계층이죠. 표현 계층. 데이터의 압축과 암호화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물리 계층, 피지컬 1계층인데 여기 보면은 송수신간 투명하고 균일한 전송 서비스를 하며 이거는 TCP/IP의 TCP 역할을 한다. 이거는 전송 계층입니다. 이거의 설명은 전송 계층에 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물리 계층이 아니죠. 그래서 이것이 틀렸네요. 4번이 잘못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응용 계층, 제 메뉴에 있는 7계층이죠. 이거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정의하고 응용 프로그램 간의 통신을 제어한다. 맞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25번 문제입니다. 요즘 무선 랜이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는 내용입니다. 자, 무선 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것은 표준 규격으로 IEEE 802.11.A, B, G, N 버전을 따르고 있으며 이것은 와이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무선 랜은 와이파이죠. 아주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자, 전송 방식으로 초기에는 FHSS를 썼습니다. 초기에는 FHSS 이거를 사용하다가 802.11 버전 A, G, N에서는 자, 고속의 DS 방식, 다이렉트 시퀀서 직접 확산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이것이 틀렸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우리가 다원 접속 방식으로 OFDM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OFDM. 그래서 지금 틀렸죠. 802. 이것도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AGN에서는 OFDM을 사용하고 있다. 2번이 틀렸네요. 자, 분산 제어 방식으로 다른 노드가 전파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한 후 전송하는 노드가 없을 경우에는 데이터를 송출하는 자, CSMA, CA를 사용하고 있다. CD가 아닙니다. 유선 랜에서는 이거는 CSMA의 콜리전 디텍션 법을 쓰고 무선 랜에서는 CSMA, CA를 씁니다. 콜리전 어보이던스, 충돌 회피 방식을 사용한다. 맞습니다. 자, 무선 랜 기기는 소출력으로 별도의 무선 허가 등의 관리 절차가 필요 없다. 이걸 우리가 ISM 주파수 대역이라고 합니다. ISM 주파수 대역으로서 이거는 허가가 필요를 하지 않는 주파수 2.4기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틀린 것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난이도 좀 어땠습니까? 이 문제를 출제하면서 공무원보다도 지금 군무원 시험이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군무원 난이도를 좀 준수하려고 좀 쉬운 문제를 많이 좀 출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정도 난이도라면은 한 60점 정도 획득을 했다면은 합격 안정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의에 50점, 40점도 합격 가능성은 있습니다만은 한 60점 정도 이 정도를 이 시험에서 받을 수 있다면은 합격 안정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전기전자 통신직 공무원과 군무원을 양성하는 엘림 에듀넷이었습니다. 이번 엘림 에듀넷에서는 여러분들 실강을 원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인강과 교재 위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뵀는데 창원에서 엘림 고시학원을 8월에 오픈합니다. 실강을 듣고 실강을 들으면서 좀 그 수험 기간을 1년 만에 합격을 하고자 원하는 학생들은 엘림 고시학원에 오시면은 원장인 제가 성심성의껏 여러분들을 지도하고 학습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관심 있는 학생들은 아래 전화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